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대왕님 때문에 서양에서 새로운 학술 용어가 만들어져야 했던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는데요. Writing Systems라고 써있네요. 저자는 제프리 샘슨입니다. 이 제프리 샘슨의 문자체계, Writing Systems 문자체계라는 책인데요. 이 표지에 세계 각국의 그 문자들이 써져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아래 여기에는 그 우리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프리 샘슨의 문자 체계가 그 한글 연구사에서 그 아주 획기를 이루는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 그 판권면을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이름이 있고 1985년에 초판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아마존의 리뷰인데요. 이 리뷰의 제목을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제목에서 뭐라고 하냐면 책 제목은 건조하게 들리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거 보시면 탁월하다.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며 또한 재미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스탠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대학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학 교재들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 자체가 그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계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저자인 제프리 샘슨입니다. 이 제프리 샘슨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음성 문자이다. 이렇게 좀 일반적이고 감각적인 문장으로만 인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프리 샘슨이 이 책에서 얼마나 중요한 서술을 했는지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제프리 샘슨의 이 책이 정말 왜 중요한가, 한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이 책 124쪽에 실려 있는 19번 표인데요. 보시면 한글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 한글 자음을 이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위를 보시면 5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열했습니다. 한글 자음의 조음 위치, 그 조음 위치에 따라 5그룹으로 배열을 했고 이쪽으로는 조음 방식에 따라 6그룹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 이 한 계열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죠. 시옷, 지읒, 치읒 이렇게 계열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표가 중요한 것은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냐면 이 니은의 이 설단음인데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이 되고 획을 또 더하면 티읕이 되는 거지요. 시옷에 획을 하나 더하면 지읒이 되고 하나 더 더하면 치읒이 되는 거지요. 근데 대개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표의 정작 중요한 의미는 이 표를 통해서 제프리 샘슨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영어 알파벳이 대응하고 있는데요. 니은 N이고 D이고 T죠. 스고 즈고 츠인데 이 영어 알파벳으로 이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N과 D를 보면 N과 D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음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글은 가만히 보니까 니은, 디귿, 티귿이 영어 알파벳처럼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게 무슨 의미냐? 영어 알파벳은 음소가 최소 단위인데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가만히 보니까 음소가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미 알고서 창제된 문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서양의 알파벳은 음소를 최소 단위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음소를 뛰어넘어서 음소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질문자, 음소문자를 뛰어넘는 자질문자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과 D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알파벳, 별개의 음소인데 이 니은과 디귿은 별개의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 기본 자형인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함으로써 D에 해당하는 디귿 발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획을 하나 더 더하면 T가 되죠. 이처럼 이 한글의 니은, 디귿, 티귿은 별도의 독립된 음소가 아니고 이 변별적인 자질, 음소보다 더 작은 변별적인 자질들이 모여서 음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알파벳은 음소가 최소 단위인 글자라면 한글은 음소를 뛰어넘어 이 사람의 음성에 음소보다도 더 작은 자질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서 그 자질을 기반으로 음소가 조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소 문자를 뛰어넘은 자질 문자라는 사실을 이 샘슨 교수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 125쪽에 보면 샘슨 교수가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한글은 그 이론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에버크롬비가 추정했던 음성 전사 체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버크롬비라는 학자가 1967년에 당시까지 그 축적된 언어학, 음성학, 문자학의 그 학문의 성과를 종합해 볼 때 그 인간이 사용하는 그 글자는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옮겨 쓸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될 것이지만 그렇게 문자를 만들면 그 실제로는 실용성이 없을 것이다. 너무 번잡해지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을 것이라서 실제로는 그런 문자가 상용 문자로는 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슨 교수가 한글을 분석해 보니까 한글은 바로 이 에버크롬비 교수가 추정했던 바로 그 음성 전사 체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럽의 학자가 20세기의 그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러이러한 문자 체계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문자를 만들면 너무 번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용적으로도 쓸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양 학자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한 사례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가 500년도 더 전에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때문에 이 서양의 이 관련 학자들, 언어학, 음성학, 문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는 이 샘슨 교수 책 32쪽의 표인데요. 이 맨 상단이 라이팅, 문자죠, 문자. 이 세 개에 존재하는 문자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문자는 그림 문자와 언어 문자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이 언어 문자는 그림 문자는 실제적인 문자가 아니죠. 점선은 사실상 그 실제적인 문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선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림 문자, 언어 문자로 나뉘고, 이 언어 문자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표의 문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자죠, 한자. 표음 문자는 음절 문자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가나가 바로 음절 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문자보다 좀 더 진화한 형태로 음소 문자가 있습니다. 로마 문자, 로만 알파벳이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쓰는 알파벳이 바로 이 음소 문자입니다. 근데 샘슨 교수가 음소 문자를 뛰어넘는 자질 문자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한글이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한 것이지요. 이 자질 문자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이 유일합니다. 한글이. 이 주장을 이 책에서 최초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표로 딱 나타냈죠.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이 없었다면 세계의 모든 문자는 사실상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표의 문자, 한자가 대표적이고 표음 문자 중에서는 음절 문자인 가나와 음절 문자보다 발전한 형태인 음소 문자인 로마 문자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 세 가지 문자 그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진화한 것이다. 이것이 문자의 발달 단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의 주장 이해되시나요? 결국 자기네 로마 문자가 가장 발달한 문자 형태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 샘슨 교수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서양 문자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알파벳이 가장 진화한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샘슨 교수가 이 책을 씀으로써 음소 문자보다 더 진화한 형태가 있다. 더 발달된 형태가 있다. 그것이 자질 문자라는 것이고 그 자질 문자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로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서양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서양 학자들 중에는 이 주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냐? 그전까지 자신들의 그 알파벳이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파벳보다 더 진화한 문자 형태가 있다. 그것도 동양에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이 샘슨 교수가 이 책 40쪽에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자질 문자로 넘어가서 turning to featural script. 이 featural script라는 자질 문자라는 것은 샘슨 교수가 1985년에 이 책을 씀으로써 최초로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질 문자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괄호를 치고 자신의 그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면 나는 신조어 사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표준 용어도 쓸 수가 없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이 한글을 다른 기존의 학계에 자리 잡은 어떤 다른 표준 용어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신조어, 이 featural script라는 자질 문자라는 신조어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 기존에 정착된 그 개념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그 섣불리 신조어를 만들어내면 학문의 체계가 헝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때문에 샘슨 교수가 자신이 기존에 없던 신조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기존의 다른 어떤 표준 용어도 생각해봤지만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기존의 학문의 표준 용어를 다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표준 용어로는 쓸 수가 없고 나는 이 신조어 사용이 유감스럽지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제프리 샘슨 교수의 문자 체계. 이 책이 왜 중요한가? 1985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계의 언어, 음성, 문자 학계에서는 자질 문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985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계의 그 서양의 학계에서는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됩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그 평지풍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질 문자라는 것은 이러한 그 서양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고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슨 교수가 앞서 그 자기가 신조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샘슨 교수는 이 자질 문자라는 신조어를 창안함으로써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분야에서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지요. 자질 문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이 제프리 샘슨 교수의 이름이 이 언어 음성 문자 학계에서 불멸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지금쯤은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세종대왕님 계시지요?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그 훈민정음 창제 서문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지금으로부터 5, 600년 전에 그 역사 시간에 자리 잡고 계신데 5, 600년 전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도 이 500년 뒤에 서양 학계를 쥐락펴락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대단한 분이시죠. 대왕은 대왕이시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